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또 생활 습관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 발생률이 높은 암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남성 암은 바로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서구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발생률도 늘고 있습니다.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는 비뇨의학과의 김명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뇨의학과라고 하면은 이 남성 질환을 다룬다라는 편견 때문에 이제 비뇨기 쪽에 문제가 생긴 여성분들도 이제 비뇨의학과가 아닌 산부인과를 주로 찾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문턱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뇨의학과 정확히 어떤 부분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저희 비뇨의학과가 뭐 이런 성적 질환이나 성병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비뇨의학과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기관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그리고 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 음경, 고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내외과적 질환을 모두 다루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네. 연령의 증가와 같이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여성에서는 뭐 요실금이나 그다음 과민성 방광 같은 이런 배뇨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남녀 상관없이 일생에서 한 10%는 걸린다고 하는 요로 결석, 그다음 소아에서는 이런 선천성 질환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그 방금 말씀드린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뇨기암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전체 방문하시는 그 암 환자들 중에서 비뇨기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런 비뇨기 질환들이 특히 삶의 질과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배뇨 장애가 나타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오히려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심을 풀어야 될 화장실이 오히려 근심을 쌓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 겨울철에 배뇨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름보다는 땀을 적게 흘리기 때문에 소변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저희 방광의 배뇨근이 긴장을 하고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변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참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겨울처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그런 변뇨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배뇨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을 소변이 나오는 요로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전립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뭐 어떤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보시면 전립선이란 그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요게 방광과 요도를 잇는 요 방광 다음에 있는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크기는 대충 한 20g 정도, 밤톨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정액이 모이는 정낭 그리고 저희 요도가 만나는 이런 나들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에서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전립선 비대증, 또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암이 생기는 전립선암,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이후에 평균 20g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요도가 통과하는 중에서 여기 초록색인 이행대가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이행대가 커지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요도가 좁아져 가지고 소변이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일단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과정이며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실 때 중년 이후에는 대충 50대 남성에서는 50%, 60대 남성에서는 60% 정도에서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는 이런 비대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증상으로서는 오줌이 막혀서 잘 안 나오는 폐색 증상인 뭐 배뇨곤란, 세뇨, 또 잔뇨감, 또 뭐 요가 끊어지는 간혈루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이게 자극이 되는 증상으로는 빈뇨, 급박뇨,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립선염이랑 전립선 비대증이 공이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들이 이 질환이 좀 이렇게 장기간 방치될 경우는 전립선 암으로 또 연결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전립선염은 그 말씀 그대로 뭐 편도염, 뭐 감기 이런 거와 같이 전립선 자체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이런 거는 비교적 활발한 이런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는 게 전립선염이 되겠습니다. 예.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연세가 드셔서 많이 생기는데 기본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한다고 해가지고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은 둘 다 연세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두 질환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명확히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립선 암이라고 한다면 전립선에 암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전립선암은 요 전립선 자체에서 전립선에 안 좋은 세포가 분열하고 비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혈관이나 임파선을 통해 가지고 주위 조직 또 온 몸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저런 혈뇨나 급박뇨, 골반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기본 전립선 암에서만 해당되는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암을 의심할 수도 없고 또 암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약간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이 더욱 진행이 되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이가 되게 되면 이게 특히 뼈나 임파선 폐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게 뼈에 전이가 되게 되면 뼈 전이 자체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다음 그 부분이 증식을 하면서 신경을 눌려가지고 신경마비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전립선암의 그 전이가 된 말기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뼈라는 단어는 상당히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만큼 전이가 잘 되는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특히 뼈가 전이가 잘 되나요? 네, 다양한 원인이 추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립선암에서 전이가 있는 환자의 70%는 뼈전이인 정도로 뼈로 전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전이 설명되고 있는데 전립선 주위에 있는 우리 정맥이 모이는 혈관총이 그 척추에 있는 혈관총과 이게 교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전이가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특히 전립선이 그 칼슘과 전립선암이 칼슘과 잘 붙기 때문에 특히 이 뼈에 많이 전이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가운데는 디스크 수술 받으러 갔다가 전립선암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그럼? 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내가 허리가 아프다, 뭐 단지 다리가 눌린다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증상이 단순히 뭐 척추 압박 골절이나 아니면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 아니고 전립선 암에 의한 이미 전이 증상이라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저희 병원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약간 좀 고령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뿐만이 아니라 이 전립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나이입니다. 그 기본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이고 기본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니까 나이가 가장 큰 요소이고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전립선암의 9% 정도는 아버지나 형제 등 이런 가족력이 있는 전립선암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식이 습관인데 뭐 잘 아시듯이 뭐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네. 너무 기름지게 먹는다, 야채를 적게 먹는다 이런 식이 습관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일반적인 암의 위험 요소인 뭐 흡연이나 음주, 뭐 그다음 이 비만 모든 것이 전립선 암의 위험 인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암 가운데 이렇듯 좀 긍정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암이 있을까 싶은데요. 생존율도 높고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착한 암 내지는 느린 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암이 또 있을까요? 이런 5년 3대 생존율을 보시면 102%, 99%로 뭐 이거로 돌아가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전이가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5년 생존율은 45%밖에 되지 않고 네. 그다음 이게 10년 생존율로 가보면 국소암에서는 뭐 여전히 98%로 좋은 생존율을 보이는 데 비해서 네. 이게 16%로 확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착한 암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 흔한 암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발병률이 꽤나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추세인가요? 이게 2012년도, 13년도 자료인데 이때 서구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남성암 부동의 1위의 남성암으로서 전립선암이 있었고 네. 이 당시 일본이나 한국 등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서 4위, 한국에서 5위 정도로 이게 조금 인종 차이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 당시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 보면 일본에서 2014년부터 전립선암이 1위 암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립선암이 계속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에는 전체 남성암 중 5위던 전립선암이 2017년에는 남성암 4위 그리고 올해 자료인 2020년 자료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암 3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암들에 비해서 전립선암이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남성암 1위로 전립선암이 올라갈 것으로 요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울리기까지 하는 전립선 질환. 오늘은요, 전립선 질환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질문 있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하면 첫 번째가 전립선 질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탈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모약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 성분이 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틀린 이야기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탈모, 그다음 전립선 질환 모두 일으키는 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몸에 있다가 이게 활성화가 돼서 세포로 들어갈 때 이게 변환이 되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이 성분이 전립선도 크게 하고 탈모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립선에 작용하는 약은 그 남성 호르몬을 변환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약이고 이게 똑같은 기전으로 탈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탈모제로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게 용법하고 용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립선 약을 탈모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금물이군요. 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염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염색약이 방광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염색약이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염색약 하는 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들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머리 염색하는 약이 명확하게 전립선 질환을 일으킨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핀란드 연구에서 조금 연관이 있는 연관성을 보였다고도 하지만 명확한 기전이나 명확한 상관관계가 지금 아직 증명된 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색약 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걔네 염색도 못하고 겁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네네. 그렇게 느꼈군요. 선생님, 운전을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승마 선수들 혹은 사이클 선수들도 안장에 앉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립선 암과 관련된 직업군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이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이게 승마나 이런 식으로 회음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직업군에서는 그쪽에 아무래도 혈류가 원활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허혈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기본 많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신체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체 활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전립선암,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전립선염 이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그냥 운동을 하시면 첨부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민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드는군요. 선생님, 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많이 걸리더라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저도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한번 봤는데 이게 한 10몇 년 된 연구 논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네. 주간 근로자, 야간 근로자, 교대 근무자를 보니까 교대 근무자에서 조금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했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연구 논문이 있기는 한데 그게 오래된 논문 하나뿐이고 계속 후속적인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명확하게 정설로 받아져가지고 뭐 교대 근무하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 역시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전립선 암의 진단과 치료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전립선 암을 의심받고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일단 먼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선별 검사와 그다음 전립선 암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진 검사로 이렇게 네. 나누어지는데 일단 선별 검사로 보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 항원입니다. PSA는 전립선 암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지만 뭐 전립선염이나 이런 암에서 상승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게 일반 건강검진에서 가장 쉽게 저희가 전립선 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되겠고 네. 그다음 저희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을 직장 수지 검사로 만져보게 되는데 이때 전립선에서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 이때 역시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립선 암이 만져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때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만져질 정도는 전립선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 검사인데 이게 전립선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암에서만 오르지 않고 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것은 그 전립선의 피막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전립선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효소가 전립선에 이렇게 손상이 입게 되면 이 효소가 피로 나와가지고 혈류를 돌아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검사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전립선 특이 항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이 파괴가 되는 모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립선염,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뭐 저희 검사에서 뭐 이렇게 직장 수지 검사도 심하게 하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뭐 방광경, 전립선 초음파 또 어떤 경우는 사정하는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는 있는 검사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PSA 검사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직장 검사를 통해서 이거 좀 강력하게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진을 받게 되나요?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 가지고 조직 생검, 결국 조직을 직접 채취하는 게 가장 확실한 검사입니다. 네. 이때 초음파를 사용해서 그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전립선 조직을 취하는 것이 확진 검사의 제일 기본이고 네. 또 요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이 있다고 확진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 이 전립선 암이 몸에 다른 데로 퍼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듣는 MRI나 CT 그리고 뼈 스캔 등의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PSMA PET-CT라고 이게 앞선 이런 검사들은 영상의학적 이런 구조만을 보여주는 대신에 PSMA PET-CT를 현재는 보험하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PSMA라는 게 PSA와 비슷한 이런 구조물인데 네. 이런 PSMA를 발현하는 이런 암에 어디에 있는가를 PET-CT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단순 검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숨어있는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검사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가 우리 중장년층들에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 그 암 검진에는 이 전립선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암 검진 지원 사업에서 대상이 되는 암을 보시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여성암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가장 대표적인 남성암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50세 이상 남성들의 75%가 PSA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전립선암의 발생이 우리 동양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약간 발생률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조금 PSA 검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너무 초기 암을 많이 찾은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PSA 검사의 대상을 약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견율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 등에 보시면 지금 발견율 자체가 지금 전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네. 그런 걸 제한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지금 전립선암이 1990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빨리 이런 PSA 선별 검사가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전립선암이 많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 자료를 보시면 전립선암 환자의 일본에서는 73%가 PSA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일본에서는 남성암 1위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의 25%만이 이거를 진단받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반복적인 PSA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2016년 통계를 보시면 현재 40세 이상 남자들에서 PSA 검진을 하는 비율은 7.2%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왼쪽 자료는 미국 자료인데 방금 미국이 PSA 검진을 열심히 하던 2000년대에 보시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단된 전립선암 환자를 그 대학에서 발견된 환자를 다 조사한 경우인데 65%가 고위험암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연구를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저희 비뇨의학회 자체에서 전국 규모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중간 결과를 보시면 58%가 역시나 한국 전체에서는 고위험 군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립선암 발견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사실 그래도 뭐 1년 내지는 2년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혈액검사가 있고 네. 또 하나 선택 항목에 보면 항상 전립선 초음파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두 가지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 검진에는 포함되어 않지만 예. 저희가 뭐 직접 보통 병원 찾아가서 하는 데는 웬만하면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PSA를 수치를 보시면 대략 저희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조직 검사를 권하는 단계는 3나노그램/ml 이상에서 우리가 요거를 권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3에서 10 사이 요 정도 수치에서는 뭐 30%니까 대략 3명 중 1명은 암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다음 10이 넘어가게 되면 2 중 1명은 암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SA가 1000까지도 올라가는데 20이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전이도 걱정을 해야 되고 PSA가 50이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뭐 대략적으로 요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파이나 그다음 4K 스코어 등 이런 다양한 종양 표지자도 같이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PSA가 높으면 전립선 초음파를 보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암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초음파에서 60% 정도만이 암이 있을 때 저에코 결절로 보인다고 하고 그다음 초음파에서 저에코 결절이 보이더라도 오직 20%에서 30%만 이게 암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암을 진단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초음파는 결국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어느 위치에 바늘이 들어가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RI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MRI는 보시면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훨씬 높아가지고 이거는 MRI에서는 모든 암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나쁜 암들은 웬만하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시행이 되고 조직검사 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역시 방금 파이와 비슷하게 완전하게 조직 생검을 대체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PSA가 높은데
MRI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조직 검사를 조금 미룰 수 있는 요 정도로 지금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조직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방금 말씀한 MRI에서는 암이 보이는데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직 검사할 때 두 개를 맞추어 가지고 MRI에서 보이는 부위를 정확하게 조직 검사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MRI 사진을 보고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해가지고 위치를 짐작을 해가지고 찌르는 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3D MRI 초음파 융합 조직 검사라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이런 MRI에서 보이는 병변을 이런 초음파 소견과 실시간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검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암이 의심이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암의 진단율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가 우리의 그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고위험 전립선암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토록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치료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국한, 국소, 그리고 원격 전이. 이 전이 상태에 따라서 분명 치료법도 달리 적용되겠죠. 저희가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병기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병기에 따른 치료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국소 그리고 국소 진행성 전립선 암일 때는 아직까지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안에만 암이 있는 국소 전립선 암일 때는 방사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수술이나 이런 방사선을 미룰 수 있는 적극적 관찰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조금 전립선 밖으로 벗어나 있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이런 한 가지 방법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병합해서 치료함으로써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미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사기 전립선 암은 솔직히 완치는 조금 어렵고 암을 억제해가지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때 하는 치료가 1차, 2차 호르몬 요법, 네. 또 항암 요법 이런 다양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김동구 씨. 검사 결과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소변을 자주 봐야 되고 자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소변이 불편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늘 다녔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혈액 검사도 하고 또 조직 검사도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글쎄 늘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 얘기로 들이 처음에 조금 마음은 좀 안 좋았지 안 좋기는. 가족들도 다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죠. 저한테 암이 걸렸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르신 그때 보니까 12군데 중에서 조직검사 12군데 중에서 2군데가 암이 나와가지고 그다음 저희 쪽에 오셨고 그제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암이 있는 거는 알겠고 초기인 것 같은데 혹시 요게 다른 데로 퍼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해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지금 일단 요게 지금 MRI거든요. MRI를 보니까 요쪽에 조금 우리 조직검사 해가 나왔던 그 부분에 MRI에서 조금 미심쩍은 게 보여요.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거를 찾았고 그러니까 지금 맞아 최종 검사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검사로 봐가지고는 지금 우연하게 발견된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 전립선 암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CT나 초음파로는 전립선 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MRI도 모든 암이 보이는 건 아니고 대개 진행된 암인 경우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PSA가 높아가지고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 하면 먼저 MRI를 시행해가지고 그래도 MRI의 위치가 보이는 경우 그다음 안 보이는 경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PSA가 높은데 MRI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한 12군데 아니면 많으면 20군데 정도 무작위적으로 조직을 채취해가지고 전립선암을 찾게 되고 만약 MRI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추가 조직 검사를 더 하게 됩니다. 김동구 씨와 같이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분 같은 경우는 MRI에서 파이라트 4점에 해당하는 우리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MRI하고 초음파 융합 조직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는 바늘로 전립선을 찔러 암 조직을 얻는 방식. 최근 많이 시행되는 것이 MRI 초음파 융합 전립선 조직 검사다. 이는 초음파로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MRI를 통해 암 의심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술의 위험을 줄여준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봐가지고는 대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만을 이용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암을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한 12군데에서 20군데까지를 전립선 전체를 그 무작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초음파 융합 조직검사 장비는 그 기계적으로 그 MRI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우리가 MRI에서 봤던 부분을 조직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후 암이 진단되면 그 상태에 따라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최근엔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 수술대에 오른 60대 환자 역시 로봇 수술로 전립선암을 도려내기로 했다.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합병증 발생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일단 로봇 수술의 장점은 그 섬세한 수술이 가능해가지고 전립선 옆에 있는 신경, 혈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로서는 구멍을 한 6, 7개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 단일공 로봇 수술의 장점은 로봇 수술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구멍 자체도 그 하나에서 2개만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뒤에 수술 후에 요실금 등이 가장 환자들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그 입원 중에 케겔 운동 같은 이런 그 골반 근육 운동을 우리가 교육해 드리는데 그거를 평상시에 열심히 해가지고 골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 술 후에 요실금 같은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검사와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전립선암은 앞서 설명 주셨습니다. 병기나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전립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관리만 잘 해도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방금 처음 언급했던 적극적 관찰요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이 아주 초기, 이런 낮은 병기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암이 진행을 해가지고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될 때까지 조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면밀히 추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치료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언급된 이야기가 올해 초에 그 영국에서 시행된 이런 적극적 관찰요법에 대한 15년 관찰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적극적 관찰 500, 수술 500, 방사선 치료 500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을 15년 동안 관찰한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15년 관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했거나 방사선을 했거나 관찰을 했거나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게 대상 환자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위험군이거나 등급이 제일 낮은 이런 일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적극적 관찰은 치료를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치료가 들어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방사선과 수술은 치료 초기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반면에 적극적인 관찰군은 한 10년을 봤을 때는 54%에서 그 15년을 봤을 때는 61%에서는 결국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생존율이
같이 맞추어졌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전립선 아무 치료도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관찰요법으로 이제 좀 악화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방사선이나 이제 수술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수술 치료는 로봇 치료가 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전립선 암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요? 네, 일단 전립선 암의 기본은 우리가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암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뭐 옛날부터 개복술, 복강경, 로봇 수술 이런 게 있었는데 전립선이라는 게 우리 골반 제일 밑쪽에 있는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개복을 했을 때는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수술을 하면 또 음경에서 올라오는 굵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너무 멀고 깊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이런 합병증이 많이 생겼던 이런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복강경 수술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복강경 역시 이런 세밀한 조작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립선암에서는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로봇 수술은 이게 우리가 확대된 시야에서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직을 방리하고 정교하게 방광 요도를 문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혈이 작고 그다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의 이런 부작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수술 시간이 짧고 상처도 적고 하기 때문에 뭐 통증도 적고 회복이 좋다. 이런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립선 주위로 신경과 혈관 조직이 많은데 네. 이 부분들이 손상을 많이 입으면 술 후에 방금 말한 요실금과 발기부전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깔끔하게 뺏겨내고 이런 주변 조직을 최대한으로 보존했을 때 우리가 그런 합병증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거는 특히 로봇으로 할 때 더욱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수술을 시행하면 부작용은 적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전립선 가까이 조직을 방리하다 보면 잔존암이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은 살렸는데 암이 남아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저위험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전립선암은 초기에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 배 최소한 6개의 절개창이 필요했던 이런 로봇과 달리 최근에는 배꼽과 그 외에 하나의 창만을 절개하는 이런 그 단일공 수술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좀 까다롭기 때문에 높은 병기보다는 그 초기 이런 전립선암에서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현재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 질환과는 좀 차별화되는 비뇨의학과 내에 어떤 로봇 수술만의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로봇 수술의 기원이 비뇨의학과적 질환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 로봇 수술이 개발될 당시에 어떤 수술에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전립선암이 그 첫 번째 후보가 된 이유는 일단은 환자들이 많고 두 번째로 전립선이 몸속 깊이 위치했기 때문에 개복으로는 하기 어려웠고 네. 그다음 정밀한 조작이 필요했고 이 모든 요건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최초로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해보니까 역시나 좋았고 뭐 오랜 시간이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로봇 수술로 가장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수술 중 하나가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수술을 이용한 이제 전립선 암의 수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수술법 이외에 방사선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방사선 치료를 보니까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 치료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던데 똑같이 해당이 되나요? 예, 일단은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방금 말씀드린 양성자, 중입자 모두 전립선암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게 뭐 특별한 새로운 치료라기보다는 기존의 우리 외부 방사선 치료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 고령이나 또 합병증으로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 국소 전립선암 치료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 전립선 수술 후에 또 그다음 방금 말했듯이 그 국소 진행성 전립선 암인 경우 잔존암 조직에 대한 치료로도 시행할 수 있고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 이런 통증이 있을 때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전립선 암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인 경우 그 국소적인 치료로 사용할 때 장점은
일단은 뭐 수술처럼 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통원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다음 수술은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런 급성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 그다음 수술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의 방사선을 쬐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통원은 가능하지만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을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 요것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 게 당장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방사선을 쬐이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혈뇨, 직장염, 혈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연된 뒤늦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최근에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이용하고, 중입자 치료는 탄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존 방사선 치료인 이런 X선은 이렇게 몸 깊이에 따라서 처음에 닿는 그 방사선이 지나가는 모든 조직에 이런 식으로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다른 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양성자나 중입장은 이렇게 브레이크 피크라는 이렇게 중간 조직에는 큰 영향이 없다가 우리가 표적 부위에서만 네. 높은 방사선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물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암에만 방사선이 가고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비싸고 그다음 아직은 임상적인 자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전립선암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런 양성자 중입자 치료가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방사선 치료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국소 전립선암의 차별화된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국소 치료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냉동요법, 그다음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 광역동 치료, 또 뭐 비가역성 정자 증발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전립선 안에 국소적으로 있는 전립선암을 전립선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전립선 수술과는 달리 그 안반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을 파괴하겠다는 이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소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점은 아직까지 이런 장기간의 생존 결과, 그다음 대규모의 통제 실험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고 이게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모든 암을 이미지 영상으로 찾아낼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MRI에서 이게 모든 암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치료를 했더라도 숨어있는 암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역시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실험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권장이 되고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국소범일 때는 그 성공률이 꽤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제 전이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지만 앞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전에 호르몬 치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몬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소 치료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국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거나 재발이 된 경우, 또 암이 처음 발견 당시 이미 전이가 되어서 온 경우에는 그 국소 치료를 할 수 없고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신적인 치료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호르몬 치료이고, 호르몬 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게 그다음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보시면 일단 전립선암 자체가 남성 호르몬에 반응해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면 암의 성장이 억제가 되고 그다음 줄어드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립선암이 전이되었거나 국소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방법으로는 과거에는 이 외과적인 거세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양쪽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거세술보다는 이런 주사제나 경구형 약으로 충분히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거세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암이 진화를 하고 적응을 하면서 이런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들이 증식을 하면서 그다음 거세 저항성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호르몬 치료도 이게 부작용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별 큰 문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치료이지만 이런 뭐 심혈관 합병증 또 이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밀도가 저하와서 골다공증, 인지 능력, 안면 홍조 이런 다양한 이런 부작용도 조금씩은 있는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부작용 가운데 이 고령층, 중장년층에게는 좀 위험한 어떤 부작용들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 치료를 끊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호르몬 치료를 끊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시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남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다 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점은 지금 암의 치료로 인한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호르몬 치료를 끊는 기간에는 암이 다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비교적 암이 잘 조절되는 환자에서는 이런 간헐적인 호르몬 치료라고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일정 기간 쓰다가 일정 기간 쉬고 또 일정 기간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환자 상황에 따라서 네. 저희들이 그 득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잘 받지 않을 때 그게 거세 저항성 이제 전립선 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호르몬 치료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는데 역시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없어지면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암에서 듣는 항암 치료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정맥요법으로 뭐 다양한 약들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일반 항암 치료와 같이 부작용으로 뭐 탈모, 근육통, 손저림, 과민 반응, 소화불량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호르몬 치료는 솔직히 뭐 방금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의식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암요법은 다른 항암요법과 같이 뭐 급격한 이렇게 체력의 저하를 느낄 수가 있는 이런 치료가 되겠고 네. 최근에는 약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2차 호르몬 치료, 방금 1차 호르몬을 했더라도 2차 호르몬 치료가 가능해진 많은 약이 나왔고 예전에는 이런 2차 호르몬 치료가 항암 화합요법 후에 실패했는 경우만 이게 보험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항암 화합요법 전에서도 고위험군에서는 보험이 되고 특히 올해 9월 달부터는 이게 아직 호르몬에 반응하는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 암에서도 1차 호르몬 치료와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좋은 기간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현재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최신 치료법들이 여러모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생존율이 높은 암, 착한 암, 느린 암이라는 이 전립선 암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또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식의 예방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게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이게 권고되는 예방 수칙입니다. 일단은 콩이 많이 함유된 이런 된장이나 두부, 청국장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이런 당연하지만 동물성 고지방식은 피해야 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그 토마토에서 이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아는 거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매년 한 번씩 반드시 전립선암 검진을 해보고 또 특히나 가족력이 9%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40대부터 조금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알면 연세가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덜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변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검사해 보면 암의 종류가 있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다른 암처럼 다른 데로 전이되면 좀 더 위험하지 않나요? 남자라면 다 나이 들면 걸리는 병 아닙니까? 소변을 마를 때는 화장실을 바로 갑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치질이 있으면 전립선 건강에 안 좋다 하던데 사실인가요?
명확한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뭐 치질과 전립선이 딱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네. 치질을 조심하세요, 전립선을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직장과 전립선은 인접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안 좋으면 뭐 당연히 다른 한쪽도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질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립선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전립선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7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로봇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아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일단 그 전립선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는 국소 전립선암일 때는 그거는 당연히 수술만으로 거의 완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보니까 암이 생각보다 밖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일 때는 이게 수술을 하여도 뒤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다가 뭐 적절한 시기에 뭐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관리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생활, 그다음 음주, 금연 이런 것들을 꼭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소변이 튄다고 아내가 너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네. 혹시 전립선 건강에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앉아서 소변 보는 친구들 좀 있는데 어떨까요? 아니요, 그 뭐 앉아 본다고 전립선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군요. 네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답변 깔끔하네요. 네. 이번 사연은 아들의 사연입니다. 아버님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원래 83인데요. 2년 전에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3개월마다, 석 달마다 약 처방과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립선 수치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아드님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을 경우 이미 뭐 국소적인 치료는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뒤에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전립선암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호르몬 치료는 계속 하면서 지금부터는 다른 항암 치료, 2차 호르몬 치료 이런 다른 새로 나온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로 약제를 변환할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이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50대 이후에는 그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으로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을 체크해 보시기를 반드시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남성들은요 다른 유럽 남성들에 비해서 전립선암 이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토마토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익힌 토마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식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이 50대 이상부터는 매년 한 번씩 꼭 정기적인 검진해 주시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젊은 나이부터 40대부터라도 매년 이 전립선암 검사 꼭 챙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료했다기보다는 제 전공의 때 방광암으로 오셨던 환자분이 한 분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싶은데 제 전공의 때만 해도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만큼 이렇게 여러 기구가 없어가지고 혈뇨가 멎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저희 병원에 계속 입원해가지고 저희가 호수를 꽂고 혈뇨 때문에 호수를 꽂고 있으면 이게 피가 선지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막힙니다. 막히면 오줌이 마려워서 어르신은 고통스럽고 우리는 가서 그거를 또 세척해가지고
전공의 때 뚫어야 되고 그거를 하루에 한 5번씩 해가지고 24시간 석 달 동안 정말 어르신이 제일 고생하셨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 힘들게 있다가 마지막에는 돌아가신 그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 그때 전공이 1년차 때인데 어르신도 고생하시고 할머니도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르신 거래 장례 다 치렀다. 정말 고마웠다. 그때 고생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그때 전공이 1년차였는데 그때 그 석 달 동안 진짜 잠 못 잔 그 고생이 조금 이렇게 보답받는 느낌을 물론 어르신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전문의 되고 봤던 그런 깔끔하게 해놓은 환자분보다는 전공의 때 했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전립선 질환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병원에 안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립선 질환 그래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신 것들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꼭 올해는 반드시 잊지 말고 건강검진 때 전립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